이번 시간은 페이지 513페이지 난방 및 한기 설비 분야를 봅니다. 이 파트는 기본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로 출제될 수 있는 파트로서 이 설비 파트에서 가장 많이 문제 배분이 되는 데가 이 파트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난방비 많이 내기 때문에 난방비로 관리사무소 중앙집중이나 지역난방하는 난방비로 관리사무소하고 언쟁이 많습니다.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많이 부과했네? 제일 들끓는 민원이 바로 이 난방비이기 때문에 이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1절 KO 부분에서 보시면 난방 방식의 분류가 나오죠. 개별 난방법, 자기가 자기 것 된 게 개별 난방법이죠. 개별 난방하면 관리사무소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 난방을 하게 되면 지역 난방 이런 걸 하게 되면 많죠. 민원이 많습니다. 근데 중앙난방은 직접 난방법하고 간접 난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직접 난방법은 직접 난방하고 간접 난방. 그럼 직접 난방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되고 간접 난방만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면 되죠. 간접 난방. 자, 그러면 간접 난방은 온풍을 이용한 겁니다. 온풍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게 간접 난방입니다. 자, 그러면 백화점이나 우리가 오피스텔 이런 고급 오피스텔 가보시면 별도로 난방을 안 하지만 따뜻해요. 겨울에 백화점에 가도 따뜻하죠. 바닥을 데우거나 어디 주위에 난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보통 공조실에서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서 닥터로 공급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간접 난방이다. 그래서 온풍을 이용하는 것이 간접 난방이다. 그러면 온풍 난방 형태가 간접 난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풍 난방. 나머지는 직접 난방법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간접 난방이에요. 그러면 공기 조화 설비가 바로 간접 난방이다. 난방법으로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난방부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부하라는 것은 난방에 하기 위해서 되는 손실 열량이죠. 총 손실 열량 개념이 난방부하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아파트의 경우에 난방부하는 첫 번째로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자, 이런 바닥이나 벽이나 이런 거 유리창을 간통해서 흘러나가는 열관류입니다. 열관류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고요. 열관류에 의한 손실 열량. 그러면 실내에서 난방을 하니까 유리창이나 벽이나 천장이나 바닥을 뚫고 열이 밖으로 통과해 나가죠. 열관류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이거죠.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단열재를 시공을 해주는 겁니다. 열관류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을 겁니다. 측면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한기예요. 그래서 한기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습니다. 겨울에 실내 공기가 안 좋다. 그러면 한기를 하게 되겠죠. 한기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습니다. 두 번째적인 측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기를 자주 안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보통 시간당 0.5회, 보통 2시간당 한 번 꼴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죠. 한기에 의한 손실 열량,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 거의 잘 없지, 아파트는 요새 샤시 공사가 잘 되기 때문에 거의 없지만, 틈새 바람에 의한 손실 열량. 틈새 바람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습니다. 틈새 바람에 의한 손실 열량. 이것이 있는데, 그러면 틈새 바람에 의한 손실 열량이 바로 극
극간풍이에요. 극간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대표적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아파트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단독주택이었어요. 단독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창문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이 있고 여기 창문이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여기 땅입니다. 그럼 보통 열이 밖으로 간통해서 흘러나가겠죠. 열간류 이한 손실 열량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기 이한 손실, 문을 열어서 한기함으로써 한기 이한 손실이 있을 수 있고, 문을 닫아놔도 이 틈새로 인해서 틈새 밖 극간풍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단독주택의 경우는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땅이잖아요.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은 열간류인데 여기는 땅이에요. 고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이 빠져나가 바닥을 통하는 손실량이 있을 수가 있다. 땅 지하로. 그래서 이 바닥을 통한 손실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손실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단독주택을 지을 때, 건물 지을 때, 그래서 밑에다가 단열재를 공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치거나 이렇게 하죠. 보통 단열재를 넣죠. 그것이 바로 바닥을 통한 손실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인데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보를 각각 이렇게 구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난방보화는 쉽게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난방보화를 구하는 것은 그 실의 방열기가 주어졌을 때는 방열 면적에다가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 방열량.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정을 우리가 해도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515페이지 보시면 제2절의 난방방식적인 측면. 난방방식이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난방방식이. 그래서 거의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꾸준히 출제됩니다. 17회 때는 두 문제 출제됐고, 작년에 한 문제 출제됐고, 난방방식이 끊임없이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기난방이 나오죠. 난방방식은 크게 네 가지 난방방식이 있어요. 전기, 온수, 복사, 온풍. 가장 기본이 이 네 가지예요. 그러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 이 두 가지가 사실 대류식 난방이거든요. 전기 난방하고 이 온수 난방 이 두 가지가 사실 대류식 난방법이라 해요. 공기 대류를 이용하는 대류식 난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류식 난방이 되는데 대류식 난방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자, 여기가 외벽입니다. 외벽 개념이에요. 여기 창호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공기는 데워진 공기는 밀도가 감소돼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겨울철이 되면 이 유리창이 창호 부분이 보통 열이 많이 이동해가지고 그럼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해서 콜드 드래프트,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을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실자가 차가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방열기를 여다 설치해서 창문 아래에다가 방열기를 설치해서 여기서 바로 공기를 데우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더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 내려오죠. 이 공기 대류를 이용한다 해서 대류식 난방이라고 합니다. 공기 대류. 그러면 이 대류식 난방은 방열기가 꼭 필요한 겁니다. 방열기, 열을 방출하는 기구인 방열기 라제트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 방열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방열기 밸브가 우리가 달려 있습니다. 방열기 밸브가 좌측에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는 공기 빼기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어를 빼주는 공기 빼기 밸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관은 당연히 되죠. 방열기에다 전기나 온수를 공급해주는 이 배관이 유입관하고 유출관인 배관이 연결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통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 난방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은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봐주는 것이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이 보통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전기 난방의 경우 이 전기 난방은 차이점이 이거에 온수 난방하고 차이점이 라디에이터가 있을 때 방열기에다가 방열기가 있을 때 둘 다 방열기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기를 공급해서 이 수전기를 전기를 공급해서 자 잡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게 이 잡열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잡열이죠. 잡열을 방출해서 난방을 하는 것을 전기 난방이라고 해. 그래서 이 잡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잡열이죠. 그러면 100도씨 물을 100도씨 전기로 만들 때 자 잡열을 뺏어갑니다. 다시 그 열을 간직하고 라디에이터로 달려가서 방열기에서 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옵니다. 그럼 배관따 다시 보일러에 가서 데워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거죠. 이것이 근데 잡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온수 난방은 여기에다가 온수를 공급하는 거야. 그러면 온수 온도에 따라서 보통 100도씨보다 온도가 낮은 온수를 공급하면 저온수 보통 온수라고 하고 100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을 공급해주면 그 경우는 보통 고온수 난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현열을 갖다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현열이죠. 현열을 방출해서 공기를 데우는 거예요. 이것을 온수 난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잡열 가지고 열을 운반하고 얘는 현열 온도 변화에 출입하니 운반하기 때문에 잡열이 열의 운반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열을 운반합니다. 그래서 열의 운반 능력이 얘가 좋아요. 잡열로만 얘가 크고 얘가 열의 운반 능력은 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운반 능력은 온수 난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열의 운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조금만 공급해도 난방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보통 방열기나 동일시를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이 방열기 면적이나 강경을 비교했을 때 이 개념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얘가 그러면 열의 운반 능력이 좋으니까 빨리 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적게 할 수 있고 얘가 더 크게 해야 돼요. 방열기 면적이나 강경이 커져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이 자 얘가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는 시설비 비용적인 측면은 이것이 자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시설비가 싸게 됩니다. 얘가 시설비가 싸고요. 쌉니다. 시설비가 싸고 얘가 시설비가 온수 난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의 운반 능력이 좋음으로써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런데 자, 이
할 때 얘는 전기고 이거는 온수로 하다 보니까 열 용량이란 것은 질량 곱하기 비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 용량, 그것이 얼마나 열을 간직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열 용량이죠. 열 용량은 무거울수록, 질량이 클수록 열 용량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용량은 얘가 적어요. 얘가 크게 됩니다. 그럼 열 용량이 큰 것들이 보통 시설비가 비싸지는 같이 갑니다. 시설비하고 열 용량은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럼 열 용량이 큰 것이 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기하고 온수가 있을 때 이것이 전기 난방은 일시적인 난방에 좋습니다. 얘는 일시적. 필요할 때만 난방할 때가 적합도가 있다. 그 반면에 이 온수는 일시적인 난방이 아니라, 자, 이것은 연속적인 난방, 연속 난방, 지속 난방에 유리한 겁니다. 이거는 연속 난방 또는 지속 난방이라고 칭합니다. 이럴 때 적합도가 있고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열 용량이 되면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쾌감도가 열 용량하고 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쾌감도는 얘가 나빠요. 쾌감도는 온수 난방이 좋습니다. 쾌감도는 비용하고 관계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쾌감도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난방이 아파트의 난방입니다. 아파트는 복사 난방을 하고 있죠. 돈 많이 들어가요. 대신 쾌감도는 좋습니다. 그럼 아파트 내에 있을 때 머리가 띵한 것이 잘 없습니다. 띵하면요. 왜 띵한가? 환기를 안 했어요. CO2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지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두통이 오는 거예요. 졸음이 오거나. 환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품 나고 두통 오는 거야. 그래서 쾌감도는 얘가 좋습니다. 쾌감도적인 측면 좋고. 그런데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소음이 커요. 소음이 크고 얘가 소음이 적습니다. 소음이 적은 것이 바로 온수난방이 소음이 적습니다. 그런데 방열량의 제어성적인 측면, 이 방열량 제어는 방열량에 대한 제어성은 이것이 나쁘고 잘 안 됩니다. 얘는 방열량의 제어성이 좋습니다. 방열량 제어성이 우수한 것이 바로 온수난방이 됩니다. 온수난방은 라지에이터 방열기에 공급해주는 온수 온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자, 이겁니다. 추워진다. 80도씨 공급하다가 90도씨 온수 공급해주면 돼요. 근데 전기는 잠열을 방출하든 안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공급을 하든 공급을 안 하든. 그래서 공급을 하면 빨리 데워져 덥고 차단하면 빨리 식는 것이 바로 전기난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열을 이용하는 데는 전기난방이 불리합니다. 그 측면을 자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페이지 515페이지 전기난방의 특징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예열 시간이 짧고요. 열의 운방능이 커요. 그래서 방열 면적이 적고 한수관 간격이 작아도 된다. 그래서 시설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보시면 그래서 D것에 보시면 전기 응축 시 방량이 높음으로 방열이 적어도 되죠. 그리고 근데 단점으로 보시면 먼지 상승이 크고요. 그렇다 보니까 쾌감도가 나쁩니다. 낮고요. 난방법의 방열량 조절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어성이 없다는 거죠. 제어성이 우수한 것은 온수 난방이라 해서 방열량 제어성은 보시고, 그리고 소음이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학교나 사무실, 공장 같은 큰 건축물에 빨리 데워야 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는 계속 난방을 안 하잖아요. 밤에도 난방해요? 안 하죠. 그러면 그것은 일시적인 난방이죠. 그런 데는 이런 것이 적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난방 방식 분류에서 응축수 함수, 응축수란 것은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응축수라고 합니다. 응축수. 그래서 중력 함수식,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중력 함수식은 물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 함수식은 순환 펌프를 이용해서 함수하는 게 기계 함수식입니다. 그리고 3번에 진공 함수식은 진공 펌프로 응축수를 함수하는 걸 진공 함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공 함수식이 응축수 순환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진공 함수식의 경우는 보일러 설치 위치의 제한을 적게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보일러보다 낮은 위치에 방열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방열기. 그래서 방열기, 보일러가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에 있었다 가정하자. 근데 지하 2층에도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건 낮은 위치에 방열기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일러가 꼭 지하 2층에 있을 필요는 없다. 지하 1층에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한수 배관 방식 나오죠. 한수 배관 방식은 습식 함수하고 건식 함수 배관 방식이 있는데, 자, 이거는 보일러 수면을 기준으로 잡아서 습식과 건식의 개념은 이겁니다. 보일러 수면이 여기였다. 그러면 한수 배관이 보일러 수면이 여기였습니다. 수면이 여기인데 한수 배관이 위치가 수면보다 낮은 위치로 접속이 되면 이것은 습식이에요. 그러면 한수 배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위에 이렇게 접속되면 이거는 건식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나요? 건식과 습식의 차이점은 보일러 수면보다 높은 위치야 낮은 위치에 한수 배관이 그걸 기준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 난방 배관법이 나오겠죠. 세 가지나. 이것은 온수 난방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전기 난방 배관법. 전기 난방 배관법에서 시험에 출제가 된 것은 하트포드 배관법인 하트포드 접속법 2번 개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트포드 배관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배관법이 나와요. 첫 번째, 자, 냉각 배관, 냉각다리가 나오죠. 냉각다리 쿨링 레그가 되죠. 영어로 쿨링 레그. 자, 그래서 이 쿨링 레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냉각 레그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냉각다리 냉각 레그 쿨링 레그의 개념은 우리가 보통 역할은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기 위해서 이 냉각시키기 위한 배관이다 보시면 되나요? 응축수를 냉각시키기 위한 배관이다. 그럼 보통 한 응축수가 한 80도 정도 전후에 자, 온도로 우리가 보일러에 공급되거든요. 어느 정도 냉각시켜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는 완전 응축수 시켜 냉각시키기 위한 배관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냉각시키기 위한 응축수를 또는 전기를 냉각시키기 위한 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쿨링 레그 이 냉각 다리는 보온 피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노출 배관이 되는 거야. 냉각 다리는 노출 배관이면서 그러면 냉각 면적을 일정 정도 확보를 해 줘야 되니까 배관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냉각 다리의 배관 길이는 1.5m 표면적을 많이 해줘서 1.5m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건 얘는 간격은 일반적으로 전기 주관보다 작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격은 전기 주관보다 작게 하면 되고요. 전기 주관보다 작게입니다.
보다 작게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피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트포드 배관법은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간략히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517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죠. 자, 그래서 한수 주관이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보일러에 자, 공급하지 않고 밸런스관을 위해서 안전 저수면 위로 해서 응축수를 공급을 해주는 이 배관법을 하트포드 배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트포드 접속법 또는 하트포드 배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트포드 배관법 접속법은 보일러 주변 배관법입니다. 전기 보일러 주변 배관법에서 주된 목적이 바로 니언입니다.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가 주된 목적입니다. 원래의 안전 수위 확보가 주된 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전 수위 확보 이걸 목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때 뭐 빈불떼기 방지라든지 빈불떼기 방지나 그다음에 이것은 아주 하트포드 접속법은 보일러의 한수압과 전기압의 균형 유지나 보일러의 한수압과 전기압의 뭐 균형 유지라든지 균형 유지나 그리고 저겁니다. 이물질 유입을 방지, 이물질 등의 유입 방지 이런 걸 하기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하트포드 접속법을 하는데 근데 주된 목적 가지고 시험은 나옵니다. 일단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그래도 하트포드 다음 서열이 될 수 있는 게 3번의 리프트 이염입니다. 그래서 리프트 이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하시고 자 리프트 이염은 이거는 아무 방식에 쓰는 건 아니고 리프트 이염은 진공 한수식에만 쓰는 거예요. 기계 한수식이나 중력 한수식에는 쓰지 않습니다. 진공 한수식에 채용하는 거예요. 진공 펌프로 한수하는 방식. 그래서 진공 한수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입니다. 진공 한수식에서 응축수를 그러면 보일러보다 낮은 위치에 방열기를 설치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응축수를 한수가 높은 위치에 끌어올려야 돼요.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입니다. 올릴 때 이 사용되는 배관법입니다. 올릴 때 사용되는 배관법입니다. 이것을 리프트 이염이라고 배관법을 리프트 이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과 같이 계단 형태로 이렇게 따올린 배관법이 리프트 이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리프트 이염은 한 단을 너무 높게 해서는 안 되죠. 한 단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해야 돼. 한 단 높이는 1.5m 이하로 하면서 최대 높이는 무조건 무한정 딱 올릴 수는 없습니다. 최대는 5m 이하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리프트 이염은 명심하세요. 전기 난방에서 진공 한수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이 리프트 이염이 됩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전기 난방 부속품이 나오죠. 전기 트랩, 스팀 트랩이 나옵니다. 자, 배관 내 응축수 제거나 수증기 유출 방지나 배관 내에 잔물 제거나 본래 응축수만 한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기 트랩을 설치합니다. 배수 트랩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배수 트랩은 배수관 속의 악취나 유독가스 또는 벌레 등이 실내 침투 방지 목적으로 배수에서는 트랩을 설치하고 여기서 이 트랩 개념이 차이겠죠. 그래서 트랩은 종류적인 측면이 한번 세부적인 것이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17회 때 한번 언급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난방하고 관련된 트랩을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17회 때는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서 출제가 된 형태고, 그래서 우리는 공동주택 관리사니까 그 방열기 트랩을 간략히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방열기 트랩을 뭐 열동 트랩이라고도 하죠. 방열기 트랩을 열동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열동 트랩. 그래서 전기 난방에서 전기와 응축수를 분리시키는 기구가 방열기 트랩, 열동 트랩이었다. 그래서 이 방열기 트랩은 전기 난방만 가집니다. 온수 난방에는 없는 트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의 방열기 밸브는 방열량을 조절해 주는 게 방열기 밸브죠. 그리고 이중 서비스 밸브는 사실 방열기 트랩하고 방열기 밸브하고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 이중 서비스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중 서비스 밸브는 두 가지를 조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이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한랭지에서 응축수 동결 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밸브가 이중 서비스 밸브가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감압 밸브는 압력을, 고압전기를 저압전기로 압력을 낮춰주는 거죠. 감압시키는 밸브가 감압 밸브가 됩니다. 그리고 6번에 전기 헤드 나오죠. 각 계통별로 전기를 고르게 급송해 주는 것이 바로 전기 헤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의 비교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전기가 보통 부식들이 배관 같은 부식들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수명이 좀 짧아요. 전기 쪽이. 그래서 그 비교표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해 두세요. 그리고 온수 난방. 온수 난방은 이 방열기의 대류식 난방으로서 뜨거운 물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온수 난방입니다. 그래서 온수 난방의 장단점은 아까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했으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520페이지 보시면 온수 난방의 분류가 나오죠. 그래서 온수 순환 방법에 따라 중력 순환식과 강제 순환식이 있죠. 그러면 중력 순환식은 물의 온도차, 밀도차를 이용하죠. 중력 순환식은 물의 온도 차이,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밀도 차이. 밀도 차이로 순환하는 것을 중력 순환식이고, 그 다음에 강제 순환식은 순환 펌프를 활용하는 거죠. 강제 순환식은 온수 순환 펌프를 활용하는 겁니다. 온수 순환용 펌프로 하는 것이 바로 강제 순환식이 됩니다. 그리고 배관에 따라서 상향, 하향이고 단감, 복간으로 나오면 되죠. 그리고 온수 온도에 의한 분류는 보통 온수와 고온수. 그래서 100도씨 밑이야, 100도씨 이상이야에 따라서 고온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온수 순환방은 중력 순환식하고 강제 순환식 해놨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온수 온도에 따라 저온수하고 고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온수 난방하고 고온수 난방, 저온수, 보통 온수라 하죠. 보통 온수 난방, 고온수 난방. 그래서 고온수 난방은 100도씨 이상의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저온수는 100도씨 이하고 100도씨 하라고. 이거는 100도씨 이상인데 100도씨 이상이라고 무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 범위는 230도씨 이하로 하라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도 이까지도 안 해요. 고온수. 그러면 고온수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물은 100도씨면 끓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압력을 가하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혼합 물의 경우 끓는 점이 높아지죠. 그래서
혼합물 넣을 수는 없잖아요, 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압력을 높여서 물의 끓는 점을 높입니다. 그래서 보통 압력이 낮아지면 물의 끓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높은 산이나 이런 고지대에 가가지고 밥을 하면 설이죠. 이제 압력이 낮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 거예요. 그래서 솥뚜껑 위에, 냄비 위에 보통 돌을 갖다 꽉 얹어놓고 하는 이유가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밥이 압력밥솥 하면 더 맛있잖아요. 일반 압력이 낮은데 하면 밥이 빨리 끓여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온수하고 차이점은 이거면서 그러면 두 가지 중에 그러면 저온수하고 고온수 중에 방열기 면적이나 이런 방열기 면적이나 강경을 따지면 얘가 고온수를 쓰니까 열을 더 많이 방출해. 얘가 적어도 되는 거고 얘가 더 커야 돼요. 방열기 면적이나 강경은 그럼 얘가 적어도 됩니다. 동일 시lu에 동일 기준으로 잡았을 땐 적어도 되죠. 그리고 얘는 일반 저온수 난방은 개방식 팽창 탱크를 활용합니다. 개방식 팽창 탱크고 그런데 얘는 고온수 난방은 압력을 가해야 돼. 개방식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폐식 팽창 탱크를 쓰는 거죠. 밀폐식 팽창 탱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탱크의 설치 높이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개방식 팽창 탱크는 최고층 방열기나 배관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모르시면 우리 제가 연탄 보일러 시절에 보일러 위에 쪼맡은 물탱크 그것도 저 팽창 탱크입니다. 개방식 팽창 탱크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얘는 밀폐식 팽창 탱크를 쓰게 되면 고온수 난방은 그리고 보일러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압용 보일러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강판재 보일러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비교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온수 난방하고 고온수 난방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려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521페이지 그 팽창 탱크, 익스펜션 탱크가 나오죠. 그러면 끓이게 되면 물은 부피 팽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의 부피 팽창 이런 이상 압력을 흡수해주는 장치가 팽창 탱크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개방식 팽창 탱크하고 밀폐식 팽창 탱크가 있는데 설치 높이 제한을 받는 것은 개방식 팽창 탱크다. 그래서 개방식은 최고층 방열기보다 높은 위치, 배관이나 이런 보다 이건 설치 높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옥상에 많이 설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개방식 팽창 탱크는 이 밀폐식 이건 제한이 있잖아요. 밀폐식 팽창 탱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지하에 보통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펌프 허브처 가까운 쪽에다 보통 이 팽창 탱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522페이지 그림 보시면 이것이 바로 밀폐식 팽창 탱크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하에 보통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팽창 탱크는 전기 난방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의 팽창이나 이런 이상 압력 흡수해 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온수 난방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 난방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때 물의 팽창을 흡수해서 팽창 탱크를 전달해 주는 관이 팽창관, 다른 말로 안전관, 도피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팽창관 나오죠. 그래서 이 팽창관은 전기 난방은 없습니다. 온수 난방에 있는 배관 안전관이죠.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팽창 탱크하고 팽창관, 팽창자 나오는 이것은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들입니다. 그리고 리턴콕 나옵니다. 자, 얘는 보통 온수의 유량 조절 밸브로서 보통 온수 방열기 한수 밸브로 사용하는 것이 리턴콕이 리턴 되돌린다는 거죠. 한수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팽창탱크하고 팽창관, 리턴콕 이것은 온수 난방의 장치들입니다. 그리고 방열기 밸브는 어디나 다 있죠. 전기 난방이나 온수 난방이나 공통 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삼방 밸브. 자, 이 삼방 밸브에는 부주의로 밸브가 닫혔을 때 운전하게 되어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밸브가 삼방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 삼방 밸브도 온수 난방에 설치하는 밸브입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전기 난방에서 밸브는 이중 서비스 밸브나 감압 밸브가 있었고요. 전기 난방 명심하세요. 이중 서비스 밸브와 감압 밸브가 있고 온수 난방의 밸브는 삼방 밸브가 있어요. 그리고 리턴콕하고 리턴콕과 삼방 밸브는 온수 난방의 밸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중 서비스 밸브하고 감압 밸브는 전기 난방이다. 둘이 혼돈하지 않도록 해 놓으시면 된다. 그리고 역한수 배관은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각 방열기마다 배관 회로의 길이를 거의 같게 처리해 준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방열기가 이렇게 있다 가정합시다. 방열기가 있습니다. 방열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공급관이 있어요. 공급관을 이렇게 공급을 해줬어요.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한수관을 갖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 이 방열기마다 유량이 균등히 분배가 안 되는 게 이런 형태가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방식인가 하면 이게서 일반 자 복관식은 이렇게 일반 방식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역한수 배관 방식 개념은 자 이렇게 해준 방식입니다. ABC 방열기가 있을 때 자 이 공급관이 이렇게 있었어요. 공급관이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방열기에. 그러면 한수관을 갖다가 이렇게 또 이제 역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역으로 한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꾸로 되돌려서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거야. 이것이 역한수.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이거죠. 일이 들어가 가지고 일이 들어가 공급이 되고 그래서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공급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관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역한수 배관 또는 리버스 리턴 배관이라고 하죠.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일반 배관보다 배관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목적은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합니다.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데 배관 길이가 얘가 길어집니다. 배관 길이가 길어져요. 길어진다는 거. 그러면 시설비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게 역한수 배관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전기 난방의 배관법은 하트포드 배관 접수, 리포트 이염이라든지 냉각, 쿨링 레그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 온수 난방에서의 배관은 역한수 배관법이 있다는 거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번 시간까지 전기 난방, 온수 난방까지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 기타 방식인 복사 난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